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민법, 스피드 암기노트, 상가임대차 보호법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서울기준 보증금 9억 원 초과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9억 원 이내까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대상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자, 여기서 9억 원 초과 시에도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대항력과 관련된 것,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와 3기 차임 연체 시 해제되는 규정은 보증금이 9억 원 초과돼도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 시에 적용 안 되는 거는 우선 변제권, 임대차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차임 증감 청구권 등은 보증금 초과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지 않는 것, 우선 변제권, 기간, 임대차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의 등, 차임 증감 청구권, 우기 등차죠. 우기 등차는 보증금 초과 시에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 기준 9억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초과 시에 최단 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기간에 대해서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지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주장 가능합니다. 어떨 때? 보증금 초과 시에. 보증금 초과 시에는 우선 변제권,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차임 증감 청구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간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1년 미만 기간 주장 가능하다. 자, 요 보증금이 9억 초과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많이 내고 있죠. 따라서 월세가 있다면 그 월세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에 합산합니다.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500이라면 요 월세 500에 100배, 500, 5천, 5억 원이겠죠. 보증금 5억과 월세 환산 5억 해서 10억 원이 되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한 게 되죠. 이렇게 계산하고 상가 건물에 해당해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즉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공장이나 창고 등은 영업용이 아닙니다. 공장, 창고라고 해도 영리 목적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면 적용되지만 그냥 공장, 창고는 영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건물 용도가 공장, 창고라고 해서 영업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돼서 영업용으로 사용돼야 이 법이 적용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문제 보면 갑은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을 소유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2021년 2월 15일에 건물의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자, 갑이 임차인이고 그 건물에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으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되겠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 지역이 서울이죠. 그리고 보증금 5억이고 월차임 500만 원이기 때문에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5억이 되고 전체 보증금은 10억에 준합니다. 따라서 서울 기준 9억을 초과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기 등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 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차임 증감 청구권, 우기 등차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는 확정일자에 관한 거고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제4조 규정 적용된다 X입니다. 서울에서 9억 원 초과하면 우기 등차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자,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고 이 경우 임차인이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임대인도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계약갱신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맞는데 지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D급 같은 경우에는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매매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 된다. 자, 연체 차임은 주택임대차에서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했죠.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에게 지급하는 게 맞겠죠. 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게 맞다. 따라서 니은 D급만 맞겠네요. 정답은 5번이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에 대해 살펴보면 대항력은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하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인도하고 주민등록 수리였다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우선 변제력을 위해서는 계약서상 세무서장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뭐 하려면 우선 변제력 가지려면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플러스 확정일자까지입니다.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은 효력 유지 조건이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효력이 유지돼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하게 되면 대항력이 소멸된다. 중요하죠. 대항력은 인도 및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 해당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 유지돼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폐업하게 됐을 때는 대항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이 폐업 신고했다가 다시 같은 상호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이 인도 및 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그때 기존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전차인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전차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차인이 인도 및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고 이러한 전차인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이 임대차에서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를 체결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이미 발생한 연체 차임이나 관리비는 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그리고 경매가 실시되더라도 최선순위 임차권은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존속합니다. 경매 실시되더라도 최선순위 임차권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존속한다. 기억하시고요. 종료 후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관할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가능해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 하는 겁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6,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2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소액 임차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죠. 보증금 기준 시에 이 월세는 100을 곱하여 가산하게 된다. 자,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했다면 집행 개시를 위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고요. 이 인도는 집행 개시의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 주택임대차와도 동일하죠. 집행 개시를 위해 인도할 필요는 없다. 임차 목적물 인도가 집행 개시 요건은 아니다. 자, 기출문제 살펴보면 을은 갑소유의 X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런 말이죠. 자, 인도 및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대항력은 생겼는데 유지해야 된다고 했죠. 자, 효력이 유지되려면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을이 폐업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폐업 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그 이전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에 대항력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계속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다. 폐업 신고한 후에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해도 기존의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병이 을로부터 X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해서 직접 점유하면서 병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경우, 자, 전차한 경우에는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도 했으니까 대항력이 유지되죠. 따라서 디귿은 맞고, 자, 2번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제3자가 기존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인지 아니면 새로 같은 상호 등록해서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라도 그때부터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이 대항 가능한 제3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기출에서는 니은 디귿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4번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확히 맞는 것은 디귿 하나입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요 기간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 살펴보면 기간은 미지정해도 되고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 가능하다. 하지만 요 기간의 문제는 보증금 기준이 초과하면 안 된다고 했죠. 서울 기준 9억 원 초과했을 경우에는 요 기간에 있어서 임대인도 1년 미만 주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 요구가 가능한데요. 갱신 요구는 전체 기간 토탈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요건 보증금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갱신 요구. 다만 10년 제한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지 자동으로 갱신된 법정 갱신의 경우에는 이 전체 기간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계속 갱신돼서 20년, 30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갱신 요구권의 행사 기간은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고요. 갱신 시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봅니다. 역시 임대인의 증액 요구의 범위는 5% 이내 가능하다. 그리고 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3기의 연체에 달했을 때 또는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행위를 했다.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 동의 없는 전대를 했다. 임차인의 고일 중과실로 인한 훼손이 있다. 재건축이다 등의 사유로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거절 가능합니다. 거절 가능한 사유, 차임은 3기 연체액이에요. 3기 연체액에 달했을 때. 그리고 임차인의 거짓 부정, 상당한 보상, 동의 없는 전대, 고의 중과실로 인한 훼손, 재건축 등입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된 걸로 보고요.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1년이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이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통고 후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2년이고 상가임대차는 1년이고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하고 통고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는 것은 주택과 상가 모두 같죠. 자, 다음은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권리금은 기존의 상가를 인수할 때 이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죠.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게 권리금인데 임대인은 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 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에 3년 내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냐 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대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모두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이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새로 임차할 사람이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리고 온 신임차인과의 임대계약을 거절하면 그게 방해 행위가 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차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
있는 경우, 또는 임대차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주선 임대 계약을 거절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 살펴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이해관계에 있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장에게 정보 요구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의 있어야 된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자, 원래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되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가 안 된다고 했죠. 이 갱신 거절의 사유는 차임을 3기에 달해서 연체했을 경우, 또는 임차인의 거짓 부정,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 동의 없이 전대해줬다, 임차인의 고의 중과실로 훼손했다, 재건축이다, 그런 사유들이죠. 따라서 임대인은 갱신 거절 가능하고 권리금 보장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이 옳은 지문이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7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년 아니라 10년이죠. 자,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자, 뚱딴지 같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고 나오네요. 임차권 등기는 관할 지방법원에 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 아니고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하죠. 언제나 해지 통고는 가능하지만 통고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다음은 부동산 실명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실명법은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 신탁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 요게 중요합니다. 담보 목적 부동산 이전 및 가등기,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나오면 부동산 실명법 적용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상호 명의 신탁, 신탁법상 신탁, 이런 것들은 부동산 실명법 적용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은 소유권 외에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자, 앞에서 담보 목적 가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요렇게 나오면은 명의 신탁하게 되면은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 실명법으로 명의 신탁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런 명의 신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살펴보면, 일단 양자 간의 명의 신탁이 있고요, 중간 생략형 3자 간의 명의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세 가지 살펴봅니다. 자, 먼저 양자 간 명의 신탁은 갑이 을에게 자기 토지를 을 명의로 해놓자고 약정하고 등기 이전을 한 경우겠죠. 이러한 약정이 바로 명의 신탁이고,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따라서 소유권은 맡긴 사람, 갑이죠. 원주인 갑에게 있고, 이 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무효인 명의 신탁 약정에 기해서 반환 청구는 불가합니다.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기 때문에 이에 기해서 반환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리고 이 수탁자 을의 점유를 물으면 타주 점유가 되겠죠. 당연히 반환을 예정한 점유기 때문에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된다.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이고요. 자, 그리고 3자간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원래 갑과 을의 매도인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이지만 명의만 매수인 을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인 병의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이것도 명의신탁으로 무효입니다. 다시 매도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인은 병이죠. 수탁자에게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인 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로 봅니다.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명의만 제3자인 병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면 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유효고,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약정, 요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매도인인 갑이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 수탁자인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다. 자, 갑과 을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신탁자 을은 갑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탁자, 이 병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 신탁자 을은 수탁자에게 부동산 자체의 이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하고, 다만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이전을 받기 위해서 수탁자 명의의 말소가 필요한데, 이 신탁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무효인 이 수탁자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을이 병의 등기를 대위 말소할 수 있는 겁니다. 신탁자 을은 병의 명의를 직접 말소 못하고 매도인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경우에 수탁자 병이 자의적으로 신탁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것을 해준 경우라면 그러면 요건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결국에는 권리관계가 수탁자인 병의 등기는 말소되고 대위 말소하든 갑이 직접 말소하든 말소되고 신탁자 을의 명의로 가는 거니까 을은 직접 말소할 수 없고 병은 스스로 자의적으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인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명의를 가져갔던 병 제3자가 무슨 권리를 가지는 건 아니고요. 제3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부탁에 의해서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줬던 대금을 반환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이 있는데요. 요건 명의를 수탁한 자가 계약서상의 매수인이 되고 이 명의 수탁자와 매도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계약 명의 신탁입니다. 이러한 명의 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요. 매도인이 알았거나 몰랐거나 매도인의 선악은 불문한다. 하지만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이 유효한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일어난 물권 변동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명의를 빌려준 명의 신탁자가 매수인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명의 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3자 간 명의 신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매매 물건을 팔려는 매도인 갑이 있고 명의를 신탁한 명의 신탁자 을이 명의 수탁자 병에게 갑과 가서 매수인이 돼서 X 부동산을 사.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면 요 갑이 매수인 병이 을의 명의 수탁자인 것을 몰랐다면 갑이 선의인 경우에는 이 수탁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매도인 갑이 이들의 명의 신탁을 알았다면 악의인 경우에는 원소유자인 매도인 갑이 소유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매도인의 선의 여부는 매매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수탁자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이 위탁자가 대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을 알았더라도 악의이더라도 유효하게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경매는 공법상 처분의 성격이 있죠. 당연히 몰랐더라도 수탁자가 취득하는 거고 이 경우 위탁자가 목적물을 매도하게 되면 타인권리 매매에 해당해서 역시 유효가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알았거나 몰랐거나 명의 수탁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이게 명의 신탁이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도 불가하고요. 부당이득으로 낙찰받은 목적물이라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것도 불가하다. 따라서 타인 명의로 함부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도록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또 이때 이를 이유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해요. 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채권 관계는 이 부동산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경매 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당연히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때는 위탁자가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명의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한데요. 이러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별개의 약정을 해서 목적물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별개의 대물 반환 약정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 별개의 약정을 해서 목적물 자체를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장차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갑과 수탁자 을과의 계약은 갑이 몰랐을 때 선의일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요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고요. 요 계약에서 신탁자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 처분의 대가를 이 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수탁자를 병이라고 하고 신탁자를 을이라고 했네요. 헷갈리지 않게. 자, 그럼 무효인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명의 수탁자와 매도인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없죠. 따라서 명의 수탁자는 이전 등기 청구가 불가하고 매도인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말소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매수인인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명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 소유권은 유효하고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수탁자가 매도인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그리고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요. 수탁자의 등기 말소 의무와 매도인의 대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대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수탁자는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 우리는 예외를 외워야 되겠죠. 이 명의 신탁이 예외적으로 유효인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목적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래의 경우에 유효로 봅니다. 종중재산이다. 종중재산을 종중 외자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나 배우자 명의로 명의 신탁했다. 자,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다. 모두 유효입니다. 그리고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지만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소유로 본다. 이때는 외부적으로는 물권적 청구권에 수탁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고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된다. 하지만 이게 타인권리 매매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대내적으로는 수탁자 상대로 소유권 확인이 가능하고 명의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다. 자, 종중재산, 배우자, 종교단체 명의. 이때는 명의 신탁 약정 유효고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지만 외부적으로는 수탁자 소유로 본다. 자, 기출문제 살펴보면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피해서 을 소유 부동산 X를 매수하고자 자신의 친구 병과 X 부동산 매수에 관해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그에 따라 2021년 5월 병은 을과 X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 병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과 병이 친구죠. X 부동산 소유자는 을이고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은 갑과 병 간에 체결했습니다. 병이 을한테 가서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은 갑이 냈다. 명의는 병 명의로 등기 이전을 마쳤다. 자, 요거까지. 갑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자, 계약 명의신탁이죠. 당연히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맞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선이라면 수탁자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이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맞죠?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매도인이 선이라면 몰랐다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알았다면 매도인이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인 병은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명의신탁 약정을 알게 되었어도 병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몰랐다면 이후에 알게 됐어도 병이 취득합니다. 병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등기가 유효한 경우에 신탁자인 갑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가능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렇게는 청구 못합니다. 즉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도 등기를 이전해라라고는 청구하지 못한다. 자,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다. 자, 요게 틀렸네요. 자,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별도 약정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의 대물변제 약정에 의해서 이전 등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 외에 어떤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등기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유효로 봅니다. 무효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 명의신탁 약정 외에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다고 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입니다. 자, 다음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명의신탁의 유효, 무효를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하면 무효입니다. 적극가담, 무효 이렇게만 암기하시고요. 따라서 적극가담이 아니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제3자 나왔다 하면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연히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해도 신탁자의 경우에는 반환 청구 불가합니다. 이것도 기억한다. 자, 매도인 갑이 있고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요걸 제3자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랬을 때 요 을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유효, 무효를 불문하고 제3자 정은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우연히 이 정으로부터 제3자로부터 소유권을 병이 다시 취득한다고 해도 요 신탁자는 반환 청구가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출문제 보면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배우자와의 명의신탁 약정 앞에서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했지만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랬다. 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무효가 되고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맞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앞서 본 대로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약정에 의해서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2번도 맞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맞죠? 명의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입니다. 자,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병은 제3자죠.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가 제3자에게 이전되면 제3자는 유효, 무효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방금 했습니다. 자,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자, 신탁자죠. 신탁자는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게 안 된다고 했죠. 제3자가 취득했다가 다시 수탁자에게 우연히 소유권이 복귀된다고 해도 신탁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이 틀렸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면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그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병이 부동산 소유자죠. 병의 X부동산을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죠. 을이 등기 이전을 받고 갑이 대금 지급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고 갑은 병을 상대로 여전히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또 매도인인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요건 아니다. 3번에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모두 맞다. 그리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제3자 간 명의신탁 약정에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렇게. 자, 다음은 가등기 담보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와 비슷하게 차용물, 소비대차 등 이 돈을 빌린 경우에 적용해서 빌린 사람, 차주가 부동산 등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에다가 가등기로서 담보를 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이 가등기 담보법인데요. 이 가등기 담보법은 이 빌리는 차용물이 소비대차 등 돈을 빌린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빌린 돈 및 그 이자를 합산해서 차용물의 가액이 더 커야 된다. 빌린 돈과 그 이자 합산액보다 가등기 담보로 맡긴 그 부동산의 가액이 그 부동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더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담보 계약과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가 있을 때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있을 때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 쉽게 얘기해서 돈을 빌리고 이 빌린 금액보다 큰 부동산 등을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거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담보 목적 매매 예약 당시에 이 부동산의 시가가 비담보 채무에게 미치지 못하면 가등기 담보법, 줄여서 가담법이죠.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 청산금, 빌린 돈과 이자를 제하고 남는 금액 청산금 통지에 대한 여지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에는 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의하시고요. 돈을 빌린 소비대차가 아니라 매매대금, 공사대금 채권 가담법 적용 X 문구 그대로 암기하십니다. 이 가담법은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환매 등에 적용됩니다.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환매에 가담법 적용된다. 자, 그리고 가등기담보인지 그걸 인지하는 여부는 서류상에 그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해서 가등기 담보 등 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비담보 채권의 범위 역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의 액수보다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약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비담보 채권의 범위 매매 예약서상 매매 대금이다 하면 X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그 담보로 잡은 부동산, 담보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그 권한도 같이 소멸합니다. 하지만 빌린 돈까지 소멸하면 안 되겠죠.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피담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부동산을 통해서 받기로 했던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은 소멸한다. 자, 가등기 담보법에서 권리관계는 간단합니다.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여전히 양도 담보 설정자, 돈을 빌린 사람인 차주가 보유하고 있고요. 이건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파트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고 해서 아파트 사용 수익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죠. 담보물에 대한 사용 수익은 여전히 차주,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유하고 채권자, 양도담보권자, 가등기담보권자는 목적물 사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합니다. 당연한 얘기. 그리고 이 목적물에 대한 이러한 과실수취권, 사용 수익권은 언제 넘어간다?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 채권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차주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 과실수취권, 사용수취권이 채권자에게로 넘어간다. 그리고 약정한 날짜까지 비담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 담보권자는 담보 계약상의 담보 실행을 위해서 채무자에게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 대표적으로 임차인이겠죠.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담보 채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 계약상의 담보 실행을 위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담보계약상 담보 실행을 위한 인도 청구라고 나와야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다 하면 틀립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는 못한다. 왜냐하면 현재 돈을 안 갚아서 담보 실행을 하는 단계지 소유권이 넘어온 건 아니죠. 따라서 인도 청구를 하는 게 담보계약상 담보 실행을 위한 인도 청구지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가 아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계약을 하면서 가등기를 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라도 계약에서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피담보 채권으로 포함시키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계약 이후에 새로운 채권 추가도 가능하다. 자, 가등기 담보법상 담보권의 실행 방법, 즉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담보권 실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속 청산과 경매 실행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채권자가 자의적으로 처분하는 처분 청산이라고 나오면 X 하셔야 됩니다. 담보권 실행은 귀속 청산, 경매 실행 두 가지가 있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야 된다. 처분 청산 X, 귀속 청산입니다. 자, 먼저 귀속 청산은 소유권이 채권자한테 귀속된다 그런 뜻이죠. 담보권자,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 절차를 보면 채권자는 변제기 이후에 내가 담보권을 실행한다 하는 사실을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가 있다면 제3취득자 이 모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실행 통지를 한다. 자, 이 담보권 실행 통지 시에는 변제기 이후에 채권의 청산금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되고 그 이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을 실행 통지 시에 통지를 해야 된다.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등 모두에게 통지해야 통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변제기가 지나고 담보권 실행을 한다. 이 부동산이 5억짜리인데 나한테 빌려간 3억과 이자 1억까지 하면 4억을 갚아야 되고 남는 돈은 1억이다. 쉽게 얘기해서 남는 금액이 청산금입니다. 이 청산금을 통지하고 그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산금을 지급해야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다. 청산금 없다면 없는 대로 그 뜻을 실행 통지 시 통지해야 하고 모두에 대해서 통지해야 통지 효력이 발생한다. 자,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시 당시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 가액이 5억이라면 피담보 채권액 4억을 뺀 금액 1억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그 금액도 피담보 채권액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 모두 제하고 남은 금액이 청산금이다. 따라서 청산금 통지할 때는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과 선순위 담보권 등을 통지합니다. 하지만 후순위 담보권에 대해서는 통지 안 해도 된다. 이게 중요하겠죠? 청산금 통지할 때 목적물 가액, 채권액, 선순위 담보권은 통지하지만 후순위 담보권에 대해서는 통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에 대해서 소멸되는 채권, 비용 등을 밝혀야 됩니다. 이건 잘 나오진 않는다. 자, 그리고 이 청산금 통지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목적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액을 명시하면 되지 꼭 객관적이어야 된다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담보권 실행 통지나 청산금 기간이 진행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다만 채권자는 이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손해보게 잘못 평가했네. 이렇게 다툴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 않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나 청산금 기간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청산 통지 후 2개월이 지나고 청산 기간이 지나고 절차에 따라서 이 청산금을 지급하면 양도담보의 경우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본동에 의해서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는 청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청산금 지급과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등기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청산금 지급 전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등기, 이 본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다. 청산금 지급 전에 본등기하면 무효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한편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 청산금 통지를 했을 때 동의하면은 확정이 되고요. 묵시적 동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산금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를 거절할 수 있다. 자, 당연히 청산금의 내용에 대해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채무자가 다툴 수 없다면 안 되겠죠. 동의하면 확정되고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지만 청산금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채무자는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등기 이전 및 인도 채무를 거절 가능하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만 채무를 이행하고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를 위해서 등기돼 있던 것을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제기가 지난 후부터 10년이 지났다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채무 이행했더라도 등기 말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등기 말소해달라는 요구보다는 돈을 갚는 게 우선이죠. 채무액 지급이 선의행 의무라는 거 요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자,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청산 통지 후에 청산기간이 지나고 이 청산금까지 깔끔하게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청산 통지가 아주 중요하다. 청산 통지를 안 하면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소유권 취득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청산 통지를 해야 되고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 취득 불가하겠죠. 본등기를 하더라도 무효다.
다만 이후에 다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을 지급하면 이 무효 등기를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청산 통지하고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 지급해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 가능한데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해버렸다. 무효지만 후에 청산 절차 거쳐서 청산금 지급하면 무효 등기가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이 가등기 담보의 경우 청산기간 전에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지만 담보권자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되면 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상한데? 하지 마시고 암기합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시에는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청산기간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지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다시 이루어지면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청산기간 전에 이 청산금 받을 것을 양도하거나 처분한 경우에 자, 아직 후순위 권리자는 돈을 못 받았죠. 청산기간이 돼야 자기한테 돈이 돌아올지 어떨지를 알게 되는 건데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을 이미 양도하고 처분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대항하지 못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도 청산금에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 양도 처분 시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 못한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담보권의 사적 실행과 그 물건의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넘기는 것, 요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게 되면 경매가 우선합니다. 느낌상으로도 그렇죠. 사적 실행과 공적 실행인 경매가 함께 있으면 공법상의 경매가 우선한다. 다만 경매 개시 결정이 청산금 지급 이후에 이루어지면 사적 실행이 우선합니다. 청산금 지급 이후니까 거의 마무리가 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적 실행이 우선하고 기본적으로 사적 실행과 경매가 함께 있으면 경매 우선이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적 실행이 우선될 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능하다. 자, 이번에는 이 가등기 담보법에서의 담보권자가 제3조의 담보권 실행 외에 경매를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죠. 요건 저당권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을 저당권으로 본다. 다만 후순위 권리자의 경우에는 청산기간에 한정해서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담보권 실행 외에 경매 청구에서는 이 가등기 담보 등은 저당권과 동일하게 보는데 후순위 권리자의 경우에는 청산기간 한정해서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하다. 이 가담법을 적용 시에는 강제 경매 등이 행해진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는 매각과 함께 소멸하게 됩니다. 그냥 가등기 담보 권리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저당권과 동일하게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과 함께 소멸하게 된다. 자,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도 담보 물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수용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담보물에 있는 보험금, 손해배상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 가능합니다. 담보 물건에 걸려있던 권리를 보험금, 손해배상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에서 받아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후순위 권리자에 있어서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에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채무자가 청산기간 전에 청산금을 양도 처분했다. 그랬을 때는 이 후순위자에 대항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산금이 있는데 청산기간 되기 전에 나 처분하고 없어. 돈 안 남았어. 이렇게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상적인 양도담보에서는 사용수익권은 여전히 차주에게 있다고 했죠. 그리고 담보권자, 채권자가 목적부동산에 인도를 구할 때는 변제기가 도구했거나 이행지체시다 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행사를 위해서 환가 절차의 일환으로 목적부동산을 인도해달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된다?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도가 이행지체 시 처분권 행사를 위한 환가 절차 일환으로 담보권자는 채무자, 설정자 또는 적법하게 점유이전을 받은 제3자에게도 인도를 구할 수 있지만 직접 소유권에 기해 인도 청할 수 없다. 요거 기억하십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 동그라미, 강제 경매가 된 경우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맞죠? 강제 경매 시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대로 경매 절차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소멸한다. 오고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당사자 약정과 관계없이 가등기의 원인 증서인 매매 예약서상의 매매 대금 한도로 제한된다. 자, 요거 틀렸죠? 계약서상, 예약서상 나오면 이 가등기 피담보 채권은 그 서류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은 매매 예약서상 매매 대금 한도에 제한되지 않고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맞죠?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 권리 양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 당사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지 계약서상에 적어놓은 걸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서류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따라서 4번도 오고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액에 미달한다? 이때는 청산금 평가액에 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도 맞죠? 자, 가등기 담보 시 부동산 예약 당시 시가가 5억인데 피담보 채무액이 10억이다. 그랬을 때는 이 담보권 실행 후에 남는 금액, 청산금액이 없겠죠. 그랬을 때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 절차인 청산금 평가액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자, 2번 문제 살펴보면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X건물 시가 2억 원의 X건물에 관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버렸으니까 요건 양도담보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X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 없다 돼 있네요. 틀렸죠? 자, 양도담보권 역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물상대위 행사 가능합니다. 옳은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2번 보면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안 된다고 했죠. 소유권 등기를 이미 넘겨받은 양도담보 형태라고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직 소유권자가 아니고 담보물권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게 맞네요. 뭐를 위한 인도 청구 가능하다?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 청구 가능하다. 3번이 옳은 지문. 자, 4번 보면 갑은 을로부터 X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아니죠. 사용수익권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죠? 채무자, 차주한테 있기 때문에 차주 을로부터 임차해서 X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 역시 사용수익권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양도담보는 등기만 넘겨받았을 뿐이지 담보권자는 사용수익권 없다. 자, 5번 갑이 X건물을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자, 정은 제3자죠?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소유권 취득한다 돼야 되는데 끝에 보니까 을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돼 있네요. X 하셔야 되죠. 을이 청산금 지급 전까지 채무를 변제한다면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등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갑이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라면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이를 상대로 말소 청구 불가합니다. 자, 기출문제 하나 더 살펴보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자, 서류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X다.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어요. 서류상 기재 형식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아니죠. 청산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통지하고 없으면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됩니다. 2번도 X.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자, 선순위 담보권 있으면 선순위 담보 채권액까지 포함시킨다고 했죠. 자, 3번은 옳은 질문입니다. 청산금이란 담보권 실행 통지 당시 담보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인데 요 피담보 채권액에는 선순위로 담보한 채권액까지 포함시킨다. 자,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된다? 자, 아니죠. 일단 정확하지 않아도 통지하면 통지의 효력과 청산기간은 지나가게 되고 다만 정확한 금액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는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5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자, 통지하고 난 후부터가 아니죠. 과실수취권은 청산 절차가 종료되고 난 후부터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청산 절차 종료와 함께 과실수취권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청산금은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 뺀 금액인데 이 피담보 채권액에는 선순위 채권액 포함된다. 자,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보겠습니다. 자, 쉽게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구분 소유권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하고요. 이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 그리고 이용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객관적, 물리적 측면에서 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해야지 구분 소유권이 된다. 또 그리고 구분 소유권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이 구분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처분권자의 구분 의시가 표시가 되면 비로소 구분 소유권이 된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 한 동의 건물의 존재, 처분자의 구분 의사 표시, 구분 소유권의 요건이고요. 그래서 보기로 자주 출제되는 문장이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해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면 그걸로 족하고 집합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돼 있어야 된다거나 등기부상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때는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의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고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건 아니다. 위에서 얘기했듯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한동인 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구분 의사가 표시되면 구분 소유가 성립합니다. 자, 이러한 구분 소유권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뉘죠. 전유 부분이라는 것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의미하고 공용 부분은 각 공유자가 용도에 따라서 지분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나? 비용은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자, 아파트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이렇게 딱 현관부터 우리 가족만 사용하는 집안 내부, 그게 전유 부분이고요. 계단이나 놀이터, 관리실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이죠. 지분과 관계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비용은 요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자, 복도 계단 구조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가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득실 변경에 있어서 별도의 등기가 불필요하고 전유 부분의 등기로 충분히 정할 수 있다. 참고로 규약상 별도로 공용 부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공용 부분인지 전유 부분인지는 구분 소유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다. 하지만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일 경우에는 그 해당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로 봅니다. 이러한 공용 부분은 분할 청구가 불가하고 취득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도 안 됩니다. 복도 계단 구조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 분할 안 되고 취득 시효 대상 안 되고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안 된다. 요게 된다 해가지고 문제 출제되겠죠. 그리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관리비 등의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합니다. 이 말은 한 5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연체하는 집이 있겠죠. 이런 관리비 등을 연체했을 때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체납된 관리비는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만 연체료 등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전유 부분에 관해서 체납된 관리비도 승계가 되지 않겠죠. 그 집에 대한 관리비니까. 자, 그리고 이런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 계층의 일부 공간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지 사용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대지 사용권이고, 아파트가 있었을 때 그 단지 내의 모든 땅, 그 대지 부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대지 사용권만 따로 떼서 분리 처분은 되지 않고, 이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이 있다면 이 대지 사용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참고로 예외적인 규약이나 공정증서 등으로 다르게 정할 수는 있다. 원칙적으로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안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렇겠죠? 자, 20층 아파트에 내가 19층 4호에 산다. 등기부를 봤더니 대지권 비율이 약 8평이었다. 곧 지진이 날 것 같아서 요 고층 말고 아파트 바닥, 아파트 지면에 놀이터 부근 8평 땅을 분할해서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분할 청구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처음에 빈 땅에다가 큰 건물을 올려서 호수별로 쪼개서 구분 소유권 형태로 분양을 하는 그러한 집합 건물의 경우에 이 담보 책임의 주체는 분양자와 시공자가 됩니다. 분양자와 시공자는 이 구분 소유자들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산 사람, 양수인의 경우에는 이 분양자,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건물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경우 10년, 그 외에는 5년이에요. 담보 책임 존속 기간 건물 구조부, 지방공사는 10년, 그 외에는 5년이다. 그럼 이 담보 책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하냐? 전유 부분일 경우에는 인도시부터, 공용 부분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시작됩니다. 건물구조부 지방공사 10년, 그 외 5년은 전유 부분은 인도시부터,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하자 발생 시부터 각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 있으면 소멸한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담보책임의 내용은 하자 보수와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되겠고요. 만약에 전유 부분이 속한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및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요 말은 전유 부분인지 요게 공용 부분인지 어디 하자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공용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공용 부분 관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자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건물 완공 후에도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집합 건물 관리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는 특별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요 특별 승계인이라는 것은 특정 승계인 이렇게도 쓰는데요. 대응되는 말은 포괄 승계인이죠. 포괄 승계인이다 하면 상속인 생각하시면 되고,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 하면 매매나 증여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 당연히 아파트 관리 규약 효력이 있겠죠. 자, 이 집합 건물의 관리인은 이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의무사항입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로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고, 꼭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일 필요는 없어요. 임차인 등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이내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부정한 행위, 직무수행 부적합 시에는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해임 청구 가능하고요. 관리인의 권한은 제한될 수 있지만 이 관리인의 권한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계약한 어떤 업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업체, 선의의 제3자에게는 권한 없는 자와 계약했으니까 무효다 하고 대항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관리단 집회.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는 입주자 대표회의죠. 이 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 시에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통지에 의해서 통지한 사항만 결의가 가능하고, 구분 소유자 전원 동의로 소집된 집회에서는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결의할 수 있다. 관리단에는 규약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관리위원회 위원은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구분 소유자 중에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출한다. 요건 선거관리위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동대표 뽑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뽑고 하는 그럴 때 관리위원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 소유자 중에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출한다. 자, 그리고 집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결의할 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80%죠. 80% 5분의 4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서명 결의로도 가능하다. 재건축 결의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의결권 5분의 4 이상 결의, 서명 결의 가능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규약의 설정 변경 결의는 4분의 3입니다. 공용 부분은 3분의 2, 숫자만 딱딱 암기합니다.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이다. 그러면 5분의 4 요건이 있어요. 그 외의 사항은 통상적인 과반수 이상 요건으로 결의가 된다. 규약 설정 변경 4분의 3,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인데 요게 구분 소유권 대지 사용권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 부분 변동이다. 그러면 5분의 4 요건이다. 그 외의 사항은 과반수. 자, 그리고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자, 요 문장도 꼭 알아놓으세요. 재건축 결의를 할 때 반대하는 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 촉구해야 되고, 그렇게 서면 촉구 후에 2개월 내에 회답이 없으면 참가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회답 없으면 반대한다는 뜻이지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자, 기출문제 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틀린 거 없죠? 그리고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자, 전유 부분 동그라미. 전유 부분은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인도시부터 기산한다고 했습니다. 공용 부분의 경우 사용검사일 혹은 사용승인일이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리을.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요 분양자라는 것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분양을 한 사람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되겠죠.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 지죠. 지지 않는다. X. 분양자, 시공자 담보 책임 집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지분과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비용은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했죠. 요거까지. 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맞죠?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받았어도 똑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 효력을 미칩니다.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맞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맞습니다. 관리인, 건물 관리인, 관리소장을 뜻합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맞죠? 재건축 결의 5분의 4 이상 결의다. 다음 5번. 재건축 결의 후에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 돼야 되는데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돼 있으니까 X네요. 정답은 5번이다. 자, 쉽죠? 재건축 결의 후 서면 촉구 시 2개월의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반대한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문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틀린 것 모두 골라라. 자, 기억.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자, 틀렸죠? 구분 소유권이 되느냐 아니냐는 건축 허가상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으로 구분 건물로 하겠다 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구분 행위가 되는 거고, 꼭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구조가 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관리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 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 맞습니다. 특별 승계인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이 있죠. 자, 아파트를 매매나 증여받게 되면 이전 주인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체납한 관리비가 있다면 그건 특별 승계인, 새로운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특별 승계인이 책임진다. 자,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자, 짧은 문장이지만 맞는 복입니다. 전유 부분이라 하면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해요. 요게 정의다. 따라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하나만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여기까지 공인중개사 민법, 스피드 암기노트, 민사특별법의 마지막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1회독 하실 때는 말이 빠르고 핵심 키워드들이 집중하지 않으시면 머릿속에 쏙쏙 박히지는 않으실 거예요. 화면의 우측 상단을 터치하셔서 설정 탭에서 속도를 약간 낮추셔서 한 번을 듣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문장 자체를 통째로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2번, 3번 시험 직전까지 여러 번 반복하신다면 반드시 현재 실력보다는 플러스 10점, 플러스 20점 원하는 점수까지 충분히 올리실 수 있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파이팅50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